담해하는 두 곳의 선착장 중 어느 곳이든 증기선이 닻을 내릴 때면 의뢰 해안으로 마중을 나가곤 했다. 그것은 새로 오는 환자를 맞이하고 물자를 인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두둔이 도착하던 날 아침에도 그는 언제나처럼 해변의 바위 위에 걸터 앉아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문둥병자는 아닌 듯한 키가 큰 한 백인이 증기선 갑판으로부터 보트로 짐꾸러미를 던져 넣는 것이었다. 색다른 일이라 그는 자연 호기심이 생겼다. 방문객이라곤 거의 없던 이 정착촌에 커다란 배낭을 둘러맨 채 나타난 그 사람은 여간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니었다. 보트의 선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가운데 두튼 쪽에서도 해안에 나와 있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햇볕에 잔뜩 그을린 데다 병으로 뭉그러진 얼굴을 가진 한 남자가 잘 맞지도 않는 누더기 신부옷을 걸친 채 가련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바로 자신을 이곳으로 오게끔 자극한 신부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보트가 해안에 닿자 그 미국인은 다미안이 앉아있는 곳으로 올라와 그 앞에 멈춰 섰다. 신부가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는 동안 두투는 자신의 희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자신은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체류하면서 봉사의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그의 도움에 감사하는 뜻으로 정부가 급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거절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1만 달러가량 되는 유산을 남겨주었다. 두툰이 케이만 주교와 보건당국에서 써준 허가서를 넘겨주자 다미안은 그것을 차근차근 읽어나갔다. 종교계와 정부 당국에서는 모두 그의 지원을 기꺼워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미안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보조자가 도착했건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 관해 설명한 후 이렇게 물었다. 최소한 1년간은 이곳에 머물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소? 그러자 두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도 다미안은 그 답변만 가지고는 그를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함께 마을을 시찰해보는 동안 이 새로운 조수에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우호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툰이 조용히 그러면서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그 끔찍한 장면들을 지켜보며 나아가자 신부는 본능적으로 이제야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신앙적 신념이나 문둥병자들에 대한 헌신 외에는 모든 면에서 너무도 판이한 두 사람이 서로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기이한 정도이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 차이가 오히려 상호 보완적 작용을 했다. 죽음이 임박하자 다미안은 거의 미친 듯이 수많은 계획에 착수했다. 병마의 기습으로 인해 그는 기억력도 현저하게 감퇴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벌이곤 했는데 그런 미완성의 일들은 충실하고도 수완 좋은 두툰이 알아서 해결해 나갔다. 그는 군대 시절에 터득했던 주의력으로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도착 첫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다.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임무를 분담했다. 두투는 두 성당을 돌보면서 미사 때면 신부를 돕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다미안이 손이 급속히 부어가자 그는 점차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상처를 씻어내는 힘든 일도 맡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찾아오자 낮의 열기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흘러간 세월을 말해주듯 인동 덩굴로 뒤덮인 신부의 오두막 앞에 앉아 어두워진 하늘이 열대 저녁의 특색인 희미한 빛으로 다시금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변의 나무들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다미안은 개척자다운 품위로 파이프를 피우면서 두툰에게 자기가 섬에 도착했던 초기에 얼마 동안 신세를 졌던 판다누스 나무를 가리켰다. 두툰이 조용히 경청하는 가운데 그는 희망과 기대에 넘쳤던 그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이곳에다 거대한 수도회를 설립하겠다는 자신의 청사진을 그에게 펼쳐 보였다. 말을 마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부터 당신을 형제라고 부르겠소.
당신은 이곳을 처음으로 찾아온 평수사 형제니까 하고 말했다. 그 후로 그는 두툰을 조셉 형제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우정 또한 점점 자라났다. 다미안은 두툰의 가치를 인식하고는 이제 그가 모든 면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다미안은 그에게 진지한 낯빛으로 이런 제안을 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신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려. 그러나 두툰은 놀랍게도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었다. 고집이 센 다미안은 그가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자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다. 두툰의 경건한 자세를 보아서는 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학문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일 거라고 짐작한 그는 다시 이렇게 설득했다. 당신은 장교니까 당신의 교육 정도면 충분하오. 라틴어는 쉽게 배울 수 있어. 나를 보시오. 시골뜨기였던 나도 금세 배우지 않았소. 그러면서 그는 팡필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다미안이 계속 권하자 몹시 당황한 데다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싶지 않았던 두토는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 답변은 다미안을 매우 의아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두툰이 이 몰로카이로 온 것은 자신이 지난 과거를 보상하고자 하는 참회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부는 그에게 설사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며 그것도 모두 고해소에서 지워졌다고 말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친구가 그처럼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으리라고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특유의 집요함을 가지고 7개월이 넘도록 설득해 나갔다. 그는 결국 다미안에게 자신이 왜 사제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밝혔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든 두 번 다시 밝히지 않는 그의 중대한 비밀이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건 신부로 하여금 더 이상 설득에 나서지 않게 하는 데는 충분한 것이었다. 또 한 해가 다가왔다. 그동안 다미안은 조수의 도움을 받는 일에 많이 익숙해졌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같이 앉아 그날 있었던 일과 내일의 계획에 관해 토론했다. 문둥병자들은 아직도 저녁 식사 시간이면 신부와 세레나데를 부르기 위해 찾아왔으나 예전처럼 오래 머물리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가고 나면 다미안은 희미한 기름 등잔 옆에서 이제 너무도 감퇴된 시력으로 힘겹게 성무 일도서를 읽곤 했다. 그즈음 또 다른 신부가 정착촌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자신이 문둥병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레고리오 야르상보라는 프랑스인 신부였는데 남태평양의 보다 멀리 떨어진 섬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병에 걸렸던 것이다. 자신의 상태도 크게 낫다고 할 수 없는 다미안은 그를 따뜻이 환대하면서 최대한으로 그의 편의를 보아주었다. 그러나 아르샹부 신부는 몰로카이에 불과 2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다. 그즈음 그는 거의 죽음을 맞게 될 만큼 병이 깊어 있었다. 그때 호놀룰루의 한 의사가 치료해 주겠다며 오라고 하자 그는 증기선을 타고 프렌치 병으로 이송돼 갔다. 그곳에서 그는 의사의 혼신을 다한 노력과 마리아느 수녀 원장을 비롯한 여러 수녀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느 모로 보나 그 즈음 다미안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고집으로 죽음의 날을 거부하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착촌이 아직도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는 것이 그가 자신을 다스리는 좌우명이었다. 그의 두 손은 도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상태였으나 그의 망치 소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줄기차게 들려왔다.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 활동도 끝이 없었다. 두툰이 도착한 이래 대규모의 식당이 건립되었고 다미안이 프렌치 병원에서 받았던 고토 치료법인 약물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그가 퍽 신경을 기울인 사업 중 하나인 문둥병자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만족을 몰랐다. 마침내 그가 최후를 맞게 되는 해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그의 굽힐 줄 모르는 의욕은 그로 하여금 이제까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을 놀랍고 두렵게 할 정도의 광적인 노력을 쏟게 만들었다. 이제 가여울 정도로 오그라든 그의 육체로서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세워놓은 계획을 처리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손가락은 마디에서 전부 떨어져 나간 채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으며 콧등은 완전히 주저앉았다.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 상태였고 남은 다른 쪽 눈 또한 시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다.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의 신자들은 그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중 깊이 절을 하다가 허역한 나머지 제대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쳐야 했다.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그의 성취욕은 끊임없이 그를 자극했다. 새로운 성당이 계획되었고 병원에는 새 건물을 짓는 일이 시작되었다. 걱정이 된 듀툰이 제발 쉬라고 말했으나 허사였다. 그에 대한 다미안의 대답은 오직 조셉 형제 나는 계속해야 하오 였다. 때로는 그의 일손이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언제나 충실한 그의 보조자가 성실하게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까지 매달리려 들었다. 그러나 병마는 그의 모든 기능을 점점 압박하면서 드디어 목소리조차 쉬게 만들어 급기야는 조그맣고 거친 속삭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하루, 한 주,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죽음이 그의 육체를 요구했으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교구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1888년이 되자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졌다. 수개월 사이에 무려 6명이나 되는 조수들이 속속 도착하는 바람에 그의 일이 한결 수월해졌던 것이다. 새로운 사람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많지 않은 수였겠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금 분투해온 다미안에겐 착한 사마리안 일개 연대가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 중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램버트 콘델이라는 신부로서 그는 오레곤 주에서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호주에서 제임스라고 하는 가톨릭 평수사가 도착했다. 그는 아일랜드계의 젓갈색 머리를 가진 거인이었는데 시드니에서 몰로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곧장 증기선에 올라탔다고 했다. 다음에는 벤데릭 멜라지 신부가 도착했는데 그는 다미안과 같은 수도의 사제였다. 그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쾌크만 주교가 하와이 제도에 있는 가톨릭 사제들에게 문둥병자 정착촌으로 갈 지원자를 요청하는 회보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11월이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새벽 마리아느 수녀 원장과 빈센트 맥코믹, 레오 플리즈 번즈 수녀가 증기선 레우와 호를 타고 섬으로 왔다. 다미안의 마지막 나날들은 이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갑자기 밝아졌다. 그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주변에는 조수들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부터 기부금과 위안의 편지들이 속속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으로부터는 에치에치 체프먼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무려 1,000파운드에 달하는 수표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다양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종파를 초월해서 모아준 기금이었다. 호놀룰루에서는 한 은행가가 정착촌의 소녀와 여인들을 위한 집을 지으라며 돈을 보내주었다. 그 외에도 많은 도움들이 이 무관심과 궁핍 속에 버려져 있던 정착촌으로 갑자기 밀려들어왔다. 새로 지어진 소녀의 집은 칼라 우파파에 위치했다. 그래서 수녀들은 그 마을에 거처하면서
그곳을 맡아 돌보기로 했다. 수녀들은 잠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도착 다음 날부터 곧장 일에 착수하여 지난번 브랜치 병원에서 했던 대로 쓸고 닦아내는 등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리고는 호놀룰루에서 가져온 붕대와 향으로 문둥병자들의 상처를 씻어주는 진료소를 마련했으며 걸음을 못 걷는 불행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환자들이 예전에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상처를 씻어주었다. 한 번은 역겨울 정도로 상태가 심한 어느 죽어가는 여인의 치료를 마치 레오폴디나 수녀가 마리안느 수녀 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수녀 원장님, 제가 만약 문둥병자가 된다면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수녀 원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서 성실하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가능한 한 떨쳐버리도록 하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자신이 넘치는 태도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문둥병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수녀 외에 그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어떤 의사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녀의 약속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프란치스코의 수녀들은 오늘날까지 몰로카이에서 영웅적인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단 한 명도 이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 마리안느 수녀 원장은 청결을 중시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놓고 수녀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수녀들이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는 병자와 식사를 하거나 병자가 만든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번은 빈세트 수녀와 레오폴디나 수녀가 이 엄격한 상급자의 규칙을 어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느 날 수녀 원장이 벤데링 신부와 조셉 평수사와 함께 정착촌에 시차를 나가면서 수녀들에게 칼라와오 마을을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이곳에 오는 그녀들은 너무도 바쁜 나머지 칼라우 파파 밖에는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방문은 일종의 휴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미안 신부가 마차를 보내주자 그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마차를 타고 갔다. 미사 때 신부를 돕는 소년들이 꽃을 가지고 나와 수녀들을 맞아 주었다. 신부는 수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원주민들을 위해 화려하게 꾸민 성당을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녀들은 그처럼 요란하게 치장한 성당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당 구경을 마친 그들에게 신부가 손수 특별 생선 요리를 준비해 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청갈이 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보니 마지못해 그의 오두막에 가 앉기는 했으나 수녀원의 규칙을 생각하자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다. 그녀들의 당혹감과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늘 존경해온 신부를 기쁘게 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시는 수녀 원장의 명령에 불복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음식에 나왔다.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제임스 평수사에게 기댄 채 거칠고 신 목소리로 기도하고 난 다미아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수녀들이 우물쭈물 이유를 설명했으나 다미아는 언제나처럼 그의 강한 고집으로 그 규칙을 포기하고 식사를 하라고 강권하는 것이었다. 수녀들은 별 수 없이 명령에 따라야 했지만 식욕이 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사건은 다미안 특유의 고집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할 줄 아는 용기도 갖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그는 수녀들의 집에 나타나 용서를 구했다.
밤새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그는 조수들이 험한 길을 따라 여행했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며 굳고 만류하는 것도 뿌리친 채 자신의 참회를 전하기 위해 칼라우파파로 마차를 몰라고 했던 것이다. 수녀들은 그의 그러한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그가 돌아갈 차비를 차리자 마리안네의 신호에 따라 수녀들이 일제히 마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들은 이번이 그의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미안 신부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마리안네 수녀원장이 부탁했다. 그들의 숙인 머리 위에 형편없이 망가진 부푼 손이 부르르 떨면서 놓여지더니 거친 숨결 같은 목소리로 축복의 말이 있었다. 그 부탁은 그를 매우 기쁘게 했던 것이다. 제임스 평수사가 말을 몰기 시작했을 때 신부의 눈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2주일 앞둔 어느 날 몰로카이에는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인물이 증기선을 타고 나타났다. 그의 도착은 다미안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나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에드워드 클리포드라는 영국의 화가로서 그곳에서 2주간 머무르게 된다. 그는 영국인 친구들이 몰로카이 문둥병자들에게 전해주라며 모아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는 얼마나 까다로운 성미였던지 섬에 오면서도 문둥병자들과 같은 증기선을 타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들이 자기의 짐을 운반해 주는 것도 원치 않았을 정도였다. 그런 반면 그는 자신이 방문해서 겪었던 사실을 꼼꼼히 기록하는 주의력이 깊고 비판의식이 강한 신사이기도 했다. 그러한 그가 다미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악평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정착촌에 머무는 동안 신부의 집에서 묵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에게 신부의 결점을 눈감아 줄 수 있을 만큼 신부와 어떤 종교적인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실 그는 가장 비협조적인 유형의 개신교인으로서 모든 가톨릭 활동을 의심에 찬 눈길로 지켜보곤 했었다. 그는 자신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가톨릭 신자들이란 사악하기 때문에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녀들을 보면 그녀가 나를 잡아다가 화형시켜 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철저하고 반가톨릭적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사제관 앞에다 이제를 세워놓고 오랜 시간 동안 다미안을 스케치하곤 했다. 그럴 때면 모델이 된 다미안은 인동 덩굴로 뒤덮인 베란다의 그늘 아래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광경은 문둥병자 아이들에게 대단한 흥미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아이들은 한꺼번에 20명가량이나 몰려와 붓과 연필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미안은 가끔씩 기력이 괜찮은 날이면 그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중에는 서로의 종교적인 견해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지금까지 예술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해오던 클리포드가 이번엔 성가대에 참여하여 다미안을 기쁘게 했다. 그 영국인은 비록 성가대 동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 있긴 했으나 그들의 흉한 몰골에 전혀 겁먹는 기색이 없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라틴어 성가를 따라 불렀다. 예배가 끝나자 그는 동료 성가대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더욱 기쁘게 했다. 그가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크리스마스 저녁이었다. 그날 그는 마술 기계를 선보였던 것이다. 문둥병자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그들로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컬러 슬라이드 화면을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바라보았다. 멀리 떨어진 대륙의 아름다운 경치들, 즉 도시며 호수, 그리고 얼음에 덮인 협곡 같은 장면들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마술에 사로잡힌 표정들이었다. 거대한 도시의 유명한 극장이나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베푸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일지라도
문둥병자들이 이때 느낀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진 못했으리라. 클리포드는 그의 마지막 날 정착촌을 떠났다. 다미안은 주교와 공주 섭정한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성대한 작별식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가 떠나는 것을 직접 보겠다며 선착장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해안에 도착한 그는 제임스 평수사의 억센팔에 기댄 채 그의 교구민들과 함께 바위 위에 서서 배가 그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889년 1월 49번째 생일이 지나자 그는 조용히 죽음을 맞을 채비를 시작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조수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성당 옆에 묻히고 싶소.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전 여러 날 밤을 보냈던 그 큰 나무 옆에 말이요.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무덤으로 가기 직전의 몇 달 동안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사업이 계속되어 가리라는 확신이 서자 휴식을 모르던 기질이 그에게도 아늑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최후에 만족했다. 그는 유서를 만들어 자신이 얼마 안 되는 소유품을 주교의 처분에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는 벤드링 신부에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주교님께 남기고 가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청빈의 미덕을 간직한 채 죽게 되었구려. 벨기에로 가는 그의 마지막 편지가 보내졌다. 루뱅이 신부님들과 제라르, 레오노르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매일 제대에 설 수 있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지요. 하느님께 제가 강건한 인내심과 용기로서 복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 편지를 띄우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는 클리포드로부터 온 위로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썼다. 저는 천천히 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겠지요. 3월 초까지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미사를 집전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만 했다. 임종을 맞는 순간에도 그는 여느 병자들과는 달랐다. 대개의 문둥 병자들은 그 순간을 절망과 슬픔으로 맞이했으나 그에게는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제임스 평수사와 콜랜디 신부더러 침대째 집 앞 잔디밭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는 자신을 만나러 온 문둥병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면서 모두에게 농담이나 친절한 말을 건네곤 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다시 실내로 옮겨졌는데 잠시 후 창밖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다시 그의 신자들이 모여들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러면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때로 그는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그는 정착촌의 초기 시절과 몰로카이에 처음 상륙하던 날의 음산한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날 자기를 맞아주었던 문둥병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 그들 모두가 떠나고 말았지. 이제 그들을 곧 다시 만나보겠군.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가 벤드링 신부에게 자신의 손을 뻗어 보이며 즐거운 기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손을 좀 보시오. 모든 상처가 깨끗해지고 부스럼은 점점 거무스름해지고 있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죽음의 표시요. 나는 이 두 눈으로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임종 순간을 지켜보아 왔소. 이제 내게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렇게 말한 다미안이 벤드링 신부에게 마지막 고해를 하자 벤드링 신부도 다미안에게 고해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그들의 수도에 대한 서약을 했다. 다미안이 원주민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이내 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신부가 그들의 합창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합창단을 늘 그의 집 밖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신부가 동료들을 침대 주위로 불렀다.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셨고 병원에는 헌신적인 수녀님들을 보내주셨으니 말입니다. 문둥병자들을 위한 사업도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저 높은 곳으로 가렵니다. 그러자 벤데링 신부가 부탁했다. 신부님, 그곳에 가시더라도 부디 이곳에 남겨진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내가 하느님 곁에 가게 되면 이곳 문둥병자 정착존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미안이 말을 마치자 그 젊은 신부는 또 다른 부탁을 했다. 신부님의 망토를 제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제가 신부님의 마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현실적인 다미안은 결코 그러한 영웅 숭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걸로 무얼 하시려오? 문둥병균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건데 말이오. 성지주일 전날 밤 한밤중에 가까운 시간에 그는 마지막 성체성사를 받았다. 그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였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경과를 주시했다. 그는 다음 날인 주일에도 내내 깨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의 상태로 있으면서 가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침대 곁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의 시야에서 세상 모든 것이 천천히 사라지고 나자 그는 방 안에 무언가 또 다른 두 개의 영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색을 나타냈다. 하나는 그의 머리맡에 또 하나는 그의 발 옆에 나타난 것 같았으나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다. 4월 13일 그는 이른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그의 최후는 그가 바라던 대로 아무런 고통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다가왔다. 뒤튼 평수사와 벤데링 신부가 문둥병자들이 떠들썩한 울음소리를 달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완전히 헛수고였다. 그 사이에 제임스 평수사는 슬픔에 잠긴 마리아누 수녀원장에게로 다가가 신부님이 평화로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얼굴에서 모든 문둥병자의 표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다미안 신부의 옷을 제2로 갈아입혔다. 수녀들은 하얀 비단 보료를 관 속에다 깔고 겉에는 하얀 십자가를 수놓은 검은 천을 덮었다. 무덤의 위치는 다미안의 유언에 따라 판다누스 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로 정해졌다. 관이 그곳까지 운반되는 동안 주변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뒤를 따랐다. 그들의 다정한 친구 카미아노가 죽은 것이다. 장례가 다 끝났음에도 그들은 도무지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이 못 이겨 가슴을 치며 몸을 비틀었다. 기나긴 슬픔의 곡성이 온 섬에 울려 퍼졌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종 소리는 온 세계로 울려 퍼졌다. 신부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퍼져나가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귀에 다미안과 몰로카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종교적인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어떤 종교인이건 아니건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준 사람에게 찬사를 보냈다. 신부의 희생으로 야기된 세계적인 동정심은 신분 지상의 찬사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제 세계는 비록 그가 떠나긴 했으나 세상에는 많은 다른 문둥병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도에만도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되어 무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른 곳들도 그에 못지않은 상황이어서 아프리카와 중국에서도 이 병에 대한 공포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박애주의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애를 써오긴 했으나 세상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한 것은 다미안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갑작스레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무관심도 사라졌다. 다미안은 비록 죽었을지 모르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질병을 정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과 문둥병자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각국에서는 그의 죽음에 자극을 받아 대규모의 모임이 생겨났으며 위원회가 성립되었고 병원이 설립되고 의사가 파견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